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정확히 펼쳐져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 기준금리 인상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저와 함께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라는 바다에 같이 빠져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참 읽어드려야 될 주제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일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또 한일 무역 전쟁의 양상이 격화되고 그 밖에 여러 이슈들이 계속 우리 주변을 많이 이렇게 간지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미중 무역 전쟁 어떻게 확전되어 가고 있는지 짧게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액션이 있었죠. 중국을 드디어라는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 그 내용 다뤄드리고요.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WTO 개도국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미중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 블랙 먼데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지인이, 아주 가끔 연락 오는 지인이 왜 얘기 안 해줬냐, 주가 난리 났다, 나 돈 다 날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 안 해줬냐 라고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뭐 1000명, 2000명 될 텐데 누가 주식 투자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근데 주식 경기 좋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식 투자의 적절한 시점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를 겨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그 월요일에 이어서 어제 6일 종가 기준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그 중심에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어떤 식으로 전면전이 되고 격화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가 중국의 WTO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WTO를 기준을 들은다면 우리나라를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개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경제 선진국이죠. 근데 선진국이지만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할 때는, WTO 가입할 때 그 가트라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일반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뭐냐면 관세 없이 우리 자유무역 하겠다라는 전제로 WTO에 가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은 더 자유롭게 수출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농산물, 쌀 농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의 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는 쌀에 비하면 그 가격은 어떠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면 무관세로 캘리포니아 쌀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국 쌀 농가 다 망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농산물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산업만큼은, 1차 산업만큼은 보호를 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차 산업, 이 농산업은 우리에게 하여금 개도국 지위로 인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도국인 겁니다. 전 산업이 아니라 농산업만큼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
514%, 쌀 같은 경우 그래요. 514%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외국 쌀이 들어오더라도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면에서 외국 쌀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주로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유도합니까?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쌀 라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식자재 뭐 만드는데 그런데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뭐 쌀 그 떡볶이를 만든다든가 그죠? 예, 떡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쌀을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공격은 WTO의 어떤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이 공격은 물론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말고 그 밖에 다른 나라도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WTO라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제안이기 때문에 그냥 나 너 싫으니까 너 개도국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기준하에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무슨 얘기냐, 미국의 주장은 뭐냐면 OECD 회원국이면 그게 개도국이냐 이거죠. 경제적인 파워가 엄청나게 난데 어떻게 개도국이냐 이거죠. 또 두 번째, G20 회원국. 아니 G20 회원국이 어떻게 개도국 지위를 받느냐, 안 된다. 세 번째는 고소득 국가,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3만 달러 기준도 아니고 아마 2만 7천 달러였던가 뭐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어쨌든 고소득 국가로 규명을 하는데 대략 30-40개 나라가 포함되죠. 그리고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기준에서 어떤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네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들이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죠. G20 회원국이고 또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이니까 두 개에 해당이 돼서 역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미국 측의 주장이고 그게 타겟이지만 그 밖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뭐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도 같이 어쩌면 이 중국을 타겟으로 한 어떤 공격이었지만 같이 이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옆에 사람들도 같이 맞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전개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 이슈는 바로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합니다. 뭐를 통해 발표하느냐? 당연히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되죠.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Small additional tariff of 10% on the remaining $300 billion. 나머지 약 보시는 것처럼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마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뜻이죠. 이 3천억 달러를 뺀 나머지 무역 규모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됐었고 근래에는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10% 관세였던 것을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큰 무역 전쟁이 재점화됐었잖아요. 예, 그것에 이어서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같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조치를 내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었느냐? 중국은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역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를 단행하겠다. 자, 중국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의 많은 비중이 농산물이에요. 그 농산물 중에서도 대두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두가 이제 콩입니다. 콩. 근데 콩은 뭐 사료용으로도 쓰이고 일부는 뭐 식자재용으로도 쓰입니다. 뭐 그 식자재 제조에도 쓰이고. 근데 대두를 상당히 많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콩 주요 수출국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콩의 대두의 60%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이 나 니네 농산물 수입 안 할래.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내림에 따라서 지금 어마어마한 또 난리가 난 건데, 이 난리는 간단한 게 아니라 공산품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류도 패션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처럼, 그죠? 공산품도 마찬가지, 자동차나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물며 농산물은 어떨까요? 유효기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이미 선적돼서 오고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대두가 있었습니다. 그 대두가 6월 말에 실어서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그 대두가 약 240만 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매월 약 200만 톤 정도 이상의 대두가 수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관세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8월 중, 9월 중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대두 수입량에 대해서 우리는 전격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일지 몰라도 이것은 미국의 농산업을 굉장히 뼈아프게 만드는 거고, 트럼프는 이 농가로부터, 미국 다양한 농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정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또 시진핑도 가만히 안 있고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은 무엇이냐? 환율 조작국은 말 그대로 임의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그게 환율 조작국이에요. 환율 조작국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종가를 냈던 그 환율 위안화 가치를 갑자기 그 다음 날 다시 또 내려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들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자, 원래는 이 환율 조작국 여부를 그 심사하는 기준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환율 조작국 여부를 심사하는 그 보고서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올해 5월 28일 날 발표됐던 환율 보고서 그 표지입니다. 제가 이 환율 보고서는 한번 제가 어제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보고서인데 제가 한번 쭉 스키밍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율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작년 정도에 환율 보고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정익남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기존의 환율 조작국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교역촉진법이었습니다. 교역촉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면 이거는 환율 조작국이야.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한다. 그것도 환율 조작국 가능성이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GDP 대비 이 환율 외환시장 개입 여부입니다.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해. 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어쨌든 부합하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판단을 해왔었던 거예요. 적어도 지난 5월 28일까지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중국은 다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왔고 오로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이 항목에만 걸려들었었어요. 실제로 2016년 4월 10월, 2017년 4월 10월, 2018년 4월 10월, 그리고 2019년 5월, 좀 특이하게 201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5월, 그리고 7월인 거예요. 4월, 10월만 하다. 이것도 좀 재밌는 거죠. 굉장히 인위적으로 무역 공격을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5월 28일 날 한 겁니다. 4월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는 이 교역촉진법에 기초해서 중국을 판단을 했는데 중국은 내내 어떤 국가냐면 환율 조작 후보국이었어요. 그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 후보국,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 중에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인 거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근데 이상하게 중국만 이 중에 이 첫 번째 한 가지 조건에만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조작 후보국,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특이한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 어쨌든 네. 그랬는데 이 교육청취법, 기존의 환율 보고서 방식의 교육청취법의 근거에서는 중국이 어쨌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환율 조작국으로.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넣고 싶은데 마음은 이미 넣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뚱뚱하다 안 뚱뚱하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동안에는 자로 재왔어요. 허리둘레를 쟀어요. 그리고 허리둘레가 예를 들어서 몇 센치 이상이면 비만이야. 근데 허리둘레는 되게 날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느냐? 저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와서 100kg 이상이면 비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으로 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니까 그 조건을 지금 소개해드리면 역시 이번에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발표한 그 내용에는 보고서도 없더라고요.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보고서가 없고 그냥 이 홈페이지 상에 딱 이만큼의 발표가 있어요. 이 발표문에 따르면 어쨌든 중국은 뭐다? Currency Manipulator, 환율 조작국이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 최근에 unfair한, 불평등한, 불공정한 환율 조작을 통해서 불공정한 그런 비교 우위를 점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면 바로 종합무역법에 근거합니다. 종합무역법은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면 환율 조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얼마만큼이 대규모냐 이런 판단은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생각에, 트럼프 생각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야 그러면 환율 조작국이야 라고 그냥 애매하게 모호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유의미한 대미무역수지 흑자국 뭐 이런 정도면 종합무역법에 걸려든다 이거죠. 환율 조작국으로서 그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배경에 있어서 관련된 이론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한 가지가 바로 환율 덤핑, 환덤핑이라는 표현을 쓰죠. 환덤핑. 환덤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덤핑은 뭐냐면 덤핑이라는 그 용어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100만 원에 판매되는데 미국에서 판매할 건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물류비나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100만 원인데 뭐 90만 원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70만 원, 50만 원에 판매되면 이거는 덤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덤핑이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중국이 그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 판매되는,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실제 덤핑을 건 게 아니라 환덤핑을 건 거다. 뭐냐면 미국이 계속 관세 전쟁,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관세 전쟁이었던 겁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니네 나라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가지고 올 때 관세를 25% 부과해서 완전 비싸게 매김으로써 중국의 수출을 막는 관세 전쟁이었는데 이제 그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을 안 받아왔어요. 덜 받아왔어요. 영향을 덜 받았던 이유는 스스로 통화 가치를 계속 절하해서 위안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어서 관세 인상된 그 폭만큼을 환율로서 절하시켜서 그 영향을 없게 만들었던 그런 것을 지적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건 환덤핑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게 엊그저께 한 우리 독자분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남기셨는데 이게 마셜 러너 조건하고 좀 관계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셜 러너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리고 뭐 그거와 일관된 내용 하나, J 커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마셜 러너 조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환율 절하폭에 따라서 정말
이 수입액과 수출액의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 이걸 이제 탄력성 개념이라고 쓰죠. 탄력성. 이게 탄력적으로 환율을 절하시키면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가격을 떨어뜨리는 만큼 그만큼 수입액이 줄어들거나 우리나라로 오는 수입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무역 수지를 정말 개선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정말 수입액이 줄어들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액도 줄어들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충분히 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진핑이 강구해왔던 그런 환율 전쟁이 먹혀들어 왔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못 먹히게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전쟁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국의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라고 또다시 환율에 대해서 또 태클을 거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확전의 영향, 제가 작년 2019년 경제전망 제 책이나 아니면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은, 그리고 뭐 그 밖에 아마 매주 이어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세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어떤 모멘텀, 트럼프의 액션, 시진핑의 액션, 이런 것들이 촉발될 때마다 지금은 이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절대 해소될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온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단기전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장기전이 된 거죠.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액션이 있을 때마다 세계 시장이 더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역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됐다. 기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면 그만큼 불확실성, 물음표가 커지고, 그럼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확실한데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안전한데 돈을 두고 싶으세요? 안전한데 돈을 두고 싶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값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가 강하게 계속 유지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안전자산인 일반적으로 금, 달러, 엔화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니까 우리는 불안할 때 주식 투자나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고 싶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현금격인 금, 달러, 엔화 이쪽에 투자가 더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물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달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희박해지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특히 대중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특히 26% 정도의 수출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미 상반기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가장 최저 수준이었어요. 근래 들어서. 그러면 수출이 경제를 끌고 가는 그 동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수출이 위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외 환경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없으니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고, 그럼 고용이 위축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개선되기가 어려워서 또 소비 진작도 안 됩니다. 이게 내수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드린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의 하반기 최근 이슈를 좀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참조하시고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진로 선택할 때, 또 취업 준비할 때, 뭐
면접이나 이럴 때도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충분히 알고 그 자리에 서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